보통 그 명확성 법안, 영어로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면 워싱턴에서 흔히 벌어지는 되게 지루한 규제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가상자산 교제, 그중에서도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다루는 법안이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법안은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기획한 아주 거대한 트로이 목마라고 볼 수 있죠. 겉보기에는 소비자 보호라던가 전통 은행권 이익을 조율하는 되게 평범한 타협안처럼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그 CBDC의 아주 교묘한 변형이자 미국 달러의 운명을 결정지을 브레튼 우즈 3.0의 서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체스판을 한번 파헤쳐보죠. 지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판을 짜고 있는 건지 그 이유와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애초에 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나 그 역사부터 짚어봐야 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러니까 1944년에 브레튼 우즈 1.0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세계 경제 룰이 처음으로 세팅되던 그 순간이죠. 2차 세계대전 여파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산업시설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미국 본토는 멀쩡했잖아요. 오히려 그 동맹국들한테 엄청난 양의 무기랑 식량을 팔아치우면서 전 세계 금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단 말이죠. 전쟁이 끝날 무렵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금 보유량의 무려 80% 이상을 독차지하게 된 겁니다. 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를 보증할 금이 싹 다 바닥나 버렸으니까 경제를 다시 일으킬 방법이 진짜 막막했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너희들은 굳이 무겁게 금을 가질 필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달러에 너희 통화 가치를 고정시켜라. 그리고 언제든 달러 들고 오면 우리가 가진 금으로 착착 교환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1온스당 35달러로 가치를 딱 고정시켜버린 브레튼 우즈 1.0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일종의 금 보관증처럼 철석같이 믿고 쓰게 된 거군요. 근데 이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숨어 있었잖아요.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는 게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바로 그 모순이 화근이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점차 절제력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치르느라 들어가는 막대한 전비, 거기다가 국내 거대 복지 정책까지 감당하려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유한 금 양을 아득히 초과하는 엄청난 달러를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1960년대 후반쯤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에 풀린 달러가 이렇게나 많은데 저걸 진짜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당연한 수순으로 국가 단위의 거대한 뱅크런이 터진 겁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달러를 배에 싣고 미국으로 쳐들어가서 원래 약속대로 금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미국 금고에는 돌려줄 금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결국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딱 나와서 일방적으로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버립니다. 달러를 뒷받침하던 유일한 실체인 금과의 연결고리를 자기들 손으로 끊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달러가 그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거네요. 기축통화 특권에 흠뻑 취해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텐데 여기서 불이 나게 만들어낸 묘수가 바로 1974년에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 페트로달러 시스템인 거죠. 네, 역사상 가장 영리한 지정학적 거래 중 하나로 꼽히죠. 이걸 브레튼 우즈 2.0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한테 아주 확실한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에 전 세계가 매일같이 엄청나게 소비해야만 하는 원유 결제 대금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받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원유 팔아서 번 막대한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데 쓰도록 유도를 했고요. 듣다 보니까 약간 특정 놀이공원 구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타야만 하는 석유라는 롤러코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현금이나 다른 나라 돈은 절대 안 받아주고 무조건 입구에서 파는 전용 달러 코인으로만 환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 타려고 끊임없이 달러 코인을 사들이고 놀이공원 주인은 그 코인 판매 대금으로 자기 빚을 갚는 구조랄까요? 정말 교묘하면서도 완벽하게 수요를 창출해내는 통제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파헤치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 이명과 통화 패권의 흐름, 흥미롭게 듣고 계신가요? 이런 심층적인 분석이나 경제에 숨겨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 유익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50년 동안 완벽하게 돌아가던 이 놀이공원 모델이 지금 왜 삐걱거리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지금 미국은 1960년대 말 금태환 정지 직전 상황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다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낸 탓에 화폐 구매력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렸거든요. 인플레이션 심해지니까 세계 각국은 신뢰 잃어가는 달러 대신 쓸 다른 결제 수단이나 준비 자산을 찾기 시작했고요. 달러 패권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꺼내든 카드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현금 대신 신용카드 쓰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에 띡띡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디지털 화폐랑 정부가 만들겠다는 CBDC는 아키텍처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 하고요. 겉보기엔 똑같이 화면에 찍히는 숫자 아닙니까? 근본적인 배관공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앱의 디지털 달러는 분산된 프라이빗 원장 시스템 기반이에요. 수백 개 시중은행들이 각자 독립적인 엑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해서 그 돈이 실시간으로 공중을 확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장부에 숫자만 바꿔 적어둔 다음에 하루 종일 발생한 엄청난 양의 거래 내역을 한데 묶어뒀다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원장을 통해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차액만 일괄적으로 정산합니다. 이걸 일괄결제 방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가 커피 결제한 내역이나 송금 기록 같은 세세한 개인정보가 각 시중은행 장부 안에 파편화돼서 흩어져 있다는 뜻이군요. 중앙은행은 그저 은행들끼리의 큰 덩어리 거래 차액만 뭉탱이로 확인할 뿐인 거고요. 반면에 CBDC는 이 수백 개의 파편화된 장부들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 원장으로 통합해버리는 겁니다.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의 아주 미세한 핀포인트 거래 정보가 한 곳으로 쫙 집중되는 거죠.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인다. 여기서부터 미시적 통제, 이른바 마이크로 컨트롤의 서늘한 그림자가 들여오는 거네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되게 뭉툭하고 간접적인 도구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CBDC가 도입되면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면서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금리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있는 돈의 예치 기간을 추적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 돈 3개월 안에 안 쓰면 매달 보관료 명목으로 2%씩 삭감하겠다.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경제 데이터가 중앙으로 통합되면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요즘 AI나 빅데이터 기술도 엄청 발달했는데 중앙에서 모든 수요 공급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자원에 배분해주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게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죠? 겉으로는 진짜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죠. 근데 그 논리가 바로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경제적 계산 문제의 함정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나 AI가 발달해도 이런 하향식 통제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에서 가치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서수적인 개념이거든요. 게다가 한계 효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이고 서수적이라는 건 대충 이해가 갑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하향식 경제 통제를 무너뜨릴 만큼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직 감이 확 오진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는다고 가정해보죠. 첫 번째 햄버거가 주는 만족감, 그러니까 효용은 엄청납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근데 연달아 먹는 두 번째 햄버거의 만족감은 뚝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 햄버거는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울 거고요. 이게 바로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만족감이 감소한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이 한계 효용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데 있어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쏟아내는 수십억 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매 순간 머릿속으로 매기는 이 미세한 한계 효용의 변화를 아무리 뛰어난 AI를 탑재한 단일 원장이라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산해낸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딱 명확해지네요.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잡한 한계 효용이 가격이라는 신호로 아주 자연스럽게 뭉쳐져 나타나는데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나 특정 소비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걸로 행동을 강제해버리면 그 섬세한 가격 신호가 완전히 망가져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동의 분쟁이 터져서 당장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쳐보죠. 원래 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기름값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알아서 대중교통 타면서 수요를 조절하거든요. 하지만 CBDC 시스템 안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지난 1년치 평균 주유량을 싹 다 계산해 둔 다음에 그 평균치를 초과하면 결제하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20%의 세금이나 환경벌금을 떼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고 벌금을 피하려고 원치 않는 차악의 선택을 억지로 강요받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자원 배분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시장의 잘못된 투자가 걷잡을 수 없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최상의 경우라고 해봐야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수준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의 동맥경화가 와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조지 오웰의 1984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금융 감시랑 통제를 미국 국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노골적인 CBDC를 도입하려고 하면 당장 엄청난 반발에 폭동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완벽한 딜레마에 빠진 거네요. 1970년대처럼 달러 패권은 막 흔들리고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전 세계 달러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절실한데 대놓고 CBDC를 도입하자니 자국민들조차 결사반대할 테니까요. 대중의 반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이 통제망을 세상에 심어놓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화두인 명확성 법안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군요. 이 명확성 법안에 담긴 표면적인 타협안,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예외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건전하게 규제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전통적인 은행처럼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켜놨거든요. 아, 그건 시중은행들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은행들은 예금 금리는 낮게 주고 대출 금리는 높게 받아서 예대 마진을 챙겨야 먹고 사는데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국채에서 나오는 5% 수익을 고객들한테 이자로 고스란히 쏴주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예금자 다 빼앗기고 당장 망할 테니까요. 근데 은행 밥그릇 지켜주는 이 뻔한 조항이 대체 왜 거대한 트로이 목마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법안 안에 아주 은밀하게 열려있는 뒷문, 보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명확성 법안은 전통적인 저축계좌 같은 형태의 이자 지급은 불법으로 막아놨지만 사용자의 거래 활동이나 코인을 지갑에 보유한 기간 같은 특정 활동에 기반한 인센티브, 이른바 보상을 제공하는 건 합법적으로 싹 허용을 해줬거든요. 이거 구조를 뜯어보니까 진짜 황당한데요? 어차피 코인을 내 지갑에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냐에 따라서 수익률 쳐서 돌려주는 거면 그게 은행 통장에 돈 넣어두면 주는 이자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이름표만 이자에서 보상으로 슬쩍 바꿔달았을 뿐이지 기술적으로나 결과적으로는 내 지갑에 똑같이 돈이 꽂히는 거잖아요. 법망만 아주 교묘하게 은행법을 피하게 해준 눈속임 장치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합쳐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100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뒷단에 100달러어치 징제 자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산의 대부분은 바로 100% 미국 국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이제 규제 없는 음지에서 벗어나서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입법 통제와 재무부의 행정 규제를 받는 완전한 양성화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건 탈중앙화된 민간 암호화폐야 라고 굳게 믿고 쓰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상은 미 재무부의 꼼꼼한 통제를 받으면서 미국 국채를 소화해내는 준민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탈바꿈한다는 뜻이군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전 세계 사람들이 혐오에 맞지 않는 정부 공식 CBDC라는 불쾌한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세계인들은 그저 스마트폰에 앱 하나 깔기만 하면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무엇보다 쏠쏠한 보상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민간 기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발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거든요. 억압적인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를 피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와, 이거야말로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위장된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유랑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혹은 그저 편리함에 이끌려서 껍데기뿐인 탈중앙화 생태계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건데 그 종착지가 결국 미 재무부의 엑셀 장부속이라니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우회로를 뱅뱅 돌아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안달이 걸까요? 단순히 달러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것 이상의 훨씬 다급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근본적인 해답은 지금 미국이 처한 최악의 재정 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말하면 국채 수요의 심각한 가뭄 현상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진짜 아찔할 정도거든요. 2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서면서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게 시장에서 무슨 뜻일까요? 채권을 사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채권 가격 자체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혹은 영광준비제도가 알아서 척척 국채를 사줬지만 이제는 다들 빚을 안 사주고 손을 털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당장 돌아오는 빚을 막고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든 굴리기 위해서 향후 몇 년간 찍어내야 할 국채 규모가 2조에서 3조 달러 수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숨이 막히거든요. 그 수조 달러의 빚을 누군가는 대신 떠안아줘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빈자리를 메워줄 거대한 수요처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거군요. 그 2조에서 3조 달러의 거대한 싱크홀을 메워줄 완벽한 구조대가 바로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아까 브레튼우즈 2.0 시절에 페트로달러 체제가 원유 결제라는 물리적 강제성을 통해서 전 세계 자본을 미국 국채로 쫙쫙 빨아들였던 방식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방식이 다릅니다. 원유 대신에 국경 없는 디지털 생태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해서 고통받는 신흥국 국민들이나 억압적인 자국 정부의 금융 감시를 요리조리 피하고 싶은 전 세계 개인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발행사들은 전 세계 서민들의 그 작은 구매력들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엄청난 자본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미국 정부의 국채를 대신 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브레튼우즈 3.0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이 대목에서 전체적인 퍼즐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각국 시민들은 자기네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할까 봐 무서워서 결사 반대를 하는데 정작 미국 재무부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혜택도 좋고 안전하다며 앞다투어 쓰는 되게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겠군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수많은 개인들의 쌈짓돈이 모여서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붕괴 직전이던 달러의 기축통화 생명줄을 극적으로 연장시켜주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번 명확성 법안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시장의 무법지대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려는 선의의 규제가 절대 아닙니다. 무너져 내리는 국채 수요에 억지로 인공호흡비를 달고 다극화되면서 분열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미국 달러의 금융 헤게모니를 다음 세대까지 기필코 이어가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국가 단위 생존 마스터 플랜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 화면 휙휙 넘기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명확성 법안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기사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이 통째로 뒤바뀌는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화폐의 물리적 형태가 바뀌는 시기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 수반됐거든요. 표면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편리함이나 소소한 이자 수익 같은 단편적인 사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브레튼우즈 3.0의 거대한 전환기를 우리가 두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비판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게 할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가 이 빠르고 편리하며 달콤한 보상까지 쥐어주는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아주 자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중앙화된 권력의 횡포나 무분별한 화폐 발행, 그리고 감시로부터 개인의 금융주권을 되찾고자 탄생했던 암호화폐의 그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결국 가장 거대한 중앙 권력인 미국 재무부의 손바닥 안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선택은 당장의 달콤한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까요? 눈앞에 다가온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을 여러분 스스로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권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